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물 부족 사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물을 우리가 특히 바닷물 말고요, 먹거나 산업용수로 쉽게 쓸 수 있는 민물, 이 민물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당연히 강입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국가로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단 때문에 섬나라 아닌 섬나라처럼 놓여 있다 보니까 국제하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그것으로 유발되는 갈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게 바로 두 나라 이상을 경유하는 국제하천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전 세계에는 300여 개가 넘는 강이 두 국가 이상 흐르는 국제하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제하천을 식수원을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0%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하천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이용하고 어느 나라가 더 적게 이용하는지는 상당히 많은 첨예한 갈등의 골일 수 있겠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국제하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과 남한을 다른 국가라고 봤을 때 북한강, 임진강, 이 두 가지가 국제하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간히 우리 뉴스 지면상에서 갑자기 임진강이나 북한강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서 물살에 떠내려가서 사망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7, 8년 주기로 간간히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수문을 닫고 강 줄기를 막아놓고 있었을 때는 하류 지역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면 하류 지역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근처에 낮은 물의 수위를 바탕으로 인근에 자풀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가 육지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원래 여기까지는 물이 안 차나 보다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거나 담배 피러 나오거나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북한 저 위쪽 지방에 갑자기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삽시간에 강의 수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몇 년 동안 여기서 텃밭 가꾸던 사람이 삽시간에 물에 밀려서 이렇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상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북한강, 임진강 근처에서 간간히 보도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는 300여 개 가까운 다국적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메콩강인데요. 많은 분들 아마 메콩강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강, 이렇게 인식하시기 쉬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강 줄기의 길이를 따졌을 때는 메콩강이 중국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콩강의 전체 유역에서 절반 이상을 중국을 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메콩강의 전체 길이의 절반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메콩강의 물 수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 플레이어가 됐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9년에 메콩강과 관련된 연구진이 보도한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메콩강 하류는 평균적인 수위가 7.5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 7.5m 됐던 메콩강의 수위가 2.5m로 무려 5m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중국은 지난 40여 년 가까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콩강 상류에 에너지 전기 수급을 하기 위해서 수력발전 댐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왔습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메콩강 상류에 11개 댐을 건설했었고요. 다시 2020년에 향후 8개 정도의 댐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메콩강의 수위가 7.5m에서 2.5m까지 낮아진 것도 그 주범은 중국이
부족이라는 인식이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이죠. 2021년 탄소 제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2050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됐는데요. 그 마스터 플랜 안에는 또다시 메콩강에 추가적인 댐을 더 증설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문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콩강 하류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 메콩강을 젖줄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댐 문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석유는 없으면 살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콩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나열해 드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젖줄 역할을 했던 강입니다. 메콩강의 어원이요,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메콩강이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메콩강 인근에는 약 6천만 명 가까이가 어업이나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 메콩강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메콩강 어업과 농업을 수행하는 이 6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기후난민으로 갑자기 이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 메콩강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중국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메콩강 문제를 국제사회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가지고 중국에 대항하거나 설득하기에는 많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비단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의 메콩강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고요. 아마존강도 이와 유사한 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에는요, 히메리뇨라고 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히메리뇨 역시도 아마존의 강 수위가 급감하면서 지금 삶의 터전을 저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버리는 기후난민 아닌 기후난민. 이건 경제난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계층들이 대거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존 상류에 벨로몬테 댐이라는 걸 건설했는데 이 벨로몬테 댐이라는 걸 건설한 이후 서울의 6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수몰돼 버렸습니다. 이 댐은요 2019년에 완공됐는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댐이 완공됐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물의 수위를 막아버리니까 하류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겠죠. 이 때문에 갑자기 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오도가도 못하고 폐사한 물고기의 수가 1600만 톤의 물고기가 폐사합니다. 아니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냥 낮아진 곳으로 물고기가 몰리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물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 중간중간에 물 웅덩이 같은 데가 생기죠. 우리가 육지가 평평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 웅덩이에 남아있던 물고기 중에서 그 물 웅덩이의 물의 수위마저 말라버리니 바로 폐사한 물고기가 무려 1600만 톤이나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댐을 짓고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수급받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나면 그 인근에 강수량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올라가는 수증기 양이 전체 강우량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벨로몬테 댐 때문에 강우량마저도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하류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상시 가뭄이 일어나는 이상기후마저도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아마존 강 상류 언저리에 히메리뇨 사람들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벨로몬테 댐 때문에 아마존 강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나일강이라는 대표적인 강이 있죠. 나일강과 아마존 강은 서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우리다라고 경합을 벌릴 정도로 대규모 다국적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일강도 역시 상류적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수단과 이집트를 지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농업국가로 머무를 순 없다. 우리도 경제발전 해보겠다. 그렇기 위해선 필요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바로 나일강 상류에 그랜드 르네상스 에티오피아 댐이라는 걸 건립하겠다라고 추진했는데요. 바로 이 건립이 또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랜드 르네상스 에티오피아 댐을 건설하다 보니 하류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와 수단, 특히 이집트는 나일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이거는 우린 동의
동의할 수가 없다. 에디오피아 너희가 바로 댐 건설을 중단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에디오피아는 안 된다. 우리도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댐 건립을 계속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상류 지역에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집트가 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냐면요. 너희 에디오피아가 그 댐을 기어이 완공시킨다면 우리 이집트가 미사일로 그 댐을 폭격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1994년에는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수단이 또 댐을 건설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수단도 똑같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기, 이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아예 이집트가 진짜 미사일로 폭격을 해서 댐을 무너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하천이라는 건 정말 많은 국가들이 그 강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국제적인 판례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300여 개국에 가까운 강들 중에서 만약에 그 강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한 사례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바로 동유럽을 경유하는 강인데요. 라인강, 다뉴브강, 도나우강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여러 나라를 지날 때마다 그 나라가 그 강을 지칭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뉴브강이나 도나우강이나 같은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이 대표적으로 동유럽을 관통하는 강인데 이 강만 유일하게 상류 지역에서 버린 쓰레기가 하류 지역으로 물려와서 하류 지역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간에 타협을 봐서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도 국제하천에 대한 합리적인 그리고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하천 문제는 운송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다 보니까 운송 기능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타 국가를 지나갈 때 통행료나 이런 건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문제로 국제 하천의 분쟁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이 하천을 통해서 운송하는 운송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그 하천을 오염시키는 수질 문제, 또 하천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 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담수 능력, 즉 댐을 건설하거나 저수지나 보를 건설하는 것들로 인해서 전체 이용량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첨예한 갈등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하천의 수질이나 수량과 관련된 이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한 것보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비중이 차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물을 사용하는 비중 중에서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바로 이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다 보면 산업 폐수가 되고 생활 폐수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류는 그걸 흘려보내면 되지만 하류 지역에선 그 생활 폐수가 섞인 그 물을 다시 산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써야 되다 보니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염소를 대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염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 같은 하천을 사용하고 있었던 많은 국가들끼리 이 오염된 강을 다시 정지하는데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 라는 이슈가 불거진 적이 있었고요. 1986년에는 바젤 3라고 금융의 어떤 건전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곳으로 유명한 스위스 바젤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소화기와 관련된 성분을 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토양에 살충제가 유입돼서 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커다란 지장을 준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여러 차례의 다국적 하천을 둘러싼 갈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개됐고,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논의 끝에 전 세계에서 딱 한 차례만 우리가 이런 하천의 이슈를 슬기롭게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도 전례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지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인류는 더더욱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최근
최근 ESG 등 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구축이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생각하지만 이 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즉 탄소 제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도국들이 먼저 선택한 방법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니라 수력 발전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물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댐을 막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댐과 관련된 국제적인 불안전성과 갈등의 골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기저기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댐 건설된 그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은 이런 갈등의 골에서 자유로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지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대륙에 걸쳐서 유목민들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가축을 키우면서 아니면 본인들이 계절적 시점에 따라서 유목민이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적 시점에서는 어디서 살다가 다시 그 다음 달엔 어디서 살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패턴이 있는데, 이 유목민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정착민들 부족들은 다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 두 부족들이 나름대로 커다란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면서 유목민이 돌아다니는 그 사이클과 정착민이 생활하는 사이클은 아주 겹치지 않게, 그래서 충돌이 안 되게끔 정해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 부족들이 각각 쓰는 물이라는 것도 각각 어디서 조달하고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할지가 암묵적인 오랜 진화 속에서 결정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가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물이 부족해진, 예를 들어서 농민층이 아니면 유목민층이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족의 지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한정된 자원인 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유목민과 농민들이 이 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거나 실제 싸움을 벌이는 일들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이 물을 자꾸 우리 인간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야생동물이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 야생동물이 물을 못 먹게 직접 밀렵을 하거나 이런 일들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구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것과 물이 부족해지는 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경제 분야가 아닌 환경과 관련된 분야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학자들에게 여쭤봤더니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더 팽창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는 건 지상에 있던 어떤 물의 성분이 위에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많이 거기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는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많이 머금은 수증기가 한 번에 비로 내릴 때는 쉽게 얘기해서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비가 간간히 오면서 계속 있어야지만 물을 많이 머금을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 그 물들은 땅에 머무를 시간도 없이 전부 쓸려서 바다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가 팽창하고, 그래서 팽창한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는 좀처럼 안 내리고, 어쩌다가 비가 내려도 순식간에 폭우, 즉 홍수로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민물로 우리가 담수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지구 기온이 1도씨 정도 증가하면요, 수증기량이 7% 정도 더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량이 그러면 7%에서 15%, 다시 21%씩 늘어나니 아주 단순 계산하면 지표면의 물의 양도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향후 2040년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기후 난민이 12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바로 UN의 보고서입니다. 12억 명이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했을 때 거의 7, 8명 중에 1명이 바로 물 부족으로 기후 난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물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후진국, 개도국에서만 있는 일이지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은 아직 없었으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행운이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진입했고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지하수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데,
있었는데요. 이 지하수를 진작부터 많이 끌어다 써서 큰 낭패를 본 나라의 수도가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천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대거 사용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집안이 침몰하거나 제한적인 급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상대적으로 멕시코시티는 물 가격도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바로 멕시코시티라는 이 도시 자체의 지반이 최근 100년 동안 무려 4m 가까이 낮아졌어요. 바로 도시 전체가 모두 이렇게 낮아진 건 아니지만 특히 천공을 많이 뚫어서 지반이 낮아진 지역은 무려 4m 가까이 땅이 꺼지는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멕시코시티는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반 인프라 구성은 사실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노후화됐는데요.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는 누수율, 상하수도 간에서 물이 누수되는 비율이 50%나 된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현재 전 세계의 고도시, 즉 예전부터 형성된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물 부족 사태가 지금 어떠한 형국인지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좀 신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물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지를 소상히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